소위 완전 범죄란 무엇일까? 정교하게 짜인 알리바이. 아니면 흠잡을 데 없는 현장. 부모님이 실종된 후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졸고 있던 학생들이 순간 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든 예시일 뿐입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만약 제가 아빠와 엄마를 죽였다고 치고 그리고 저도 죽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한 남학생이 자신 있게 일어섰다. 형사소송법 제16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나요? 남학생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다. 선생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요? 나는 살짝 교탁을 두드렸다. 자네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왜 아빠가 나와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지? 아니면 엄마가 나와 아빠를 죽였거나.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돌아서서 칠판에 4글자를 적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자는 증언하지 않는다. 목숨을 대가로 치르지 않는 한 소위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종이 울렸다. 뒷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교육 강사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네요. 너무 멋진 강의였습니다. 예의상 악수를 한 뒤 재빨리 손을 뗐다. 2년이 지났다. 아직도 경찰과 상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쳐다봤다.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났다. 중년 남성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배 선생님, 듣자 하니 2년 전에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던데. 저는 신희천입니다. 올 것은 결국 오는군. 중년 남성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카로웠다. 배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는 참 재미있네요. 내 설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죽은 자에게 집중되어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자의 혐의는 무시되었지. 의심하는 중년인이 냉랭하게 말했다. 이게 내 완전 범죄라는 거지. 나는 억울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중년인이 나를 응시했다. 담담하게 말했다. 정말 모르는 거냐고. 2년 전 내 부모님은 사고로 죽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실종된 거라고. 죽지 않았어. 중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실종으로밖에 볼 수 없지. 어쨌든 그들의 딸로서 너는 실종만 선고했고 사망 선고는 하지 않았잖아.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기억을 남겨둬야 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 중년인이 나에게 물었다. 배 선생님, 당신은 법을 배웠잖아요. 사망 선고와 실종 선고의 차이를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이유를 몰랐다. 그래도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사망 선고 후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은 가까운 친족이 균등하게 상속받아. 내가 잠시 멈추고 이어 말했다. 그리고 실종 선고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지. 중년인이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수억의 재산이야. 내가 조부모와 나누더라도 조부모와 반씩 나눠도 그것도 거액이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고생만 하고 득 될 것 없는 재산 대리 관리인이 되는 거지. 어차피 실종일 뿐인데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어쩌지? 중년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가 확신하지 않는 한 실종된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대리 관리와 그의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 내 말이 맞지? 배요화 선생님. 고은희 여사의 재산 대리 관리인. 차가운 수갑 한 쌍이 내 손목에 채워졌다. 배수, 너는 중대한 범행 혐의가 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2년 만에 나는 다시 조사실에 앉았다. 여전히 쓸쓸하고 차갑다. 눈부신 백색 광이 내 눈을 찌른다.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이름은 곽천두다. 막 정근 왔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 일에 대해 내 생각은 순간 2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 당황한 집사가 나를 깨웠다. 아가씨, 사장님들께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서야 알았다. 부모님이 경치를 구경하시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셨다는 것을.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신발조차 신을 겨를이 없이 집사를 따라 절벽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만 보였다. 그 생각에 나는 눈을 감았다. 이 2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린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곽 형사는 흥미롭게 듣고 나서 다시 손에 든 서류를 보았다. 택태가 2년을 버텼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2년 전 진술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니. 내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를 거두었다.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경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미리 대본을 준비하고 답을 완벽히 외우지 않는 한은.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게다가 내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야. 배양화 씨와 고은희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넌 현장에 있었어. 나는 틀렸다고 말했다. 곽 형사님, 그 농담 하나도 안 웃겨요. 아버지께서 안전을 위해 별장 사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2년 전에 이미 보셨잖아요. 아버지 차 빼고는 아무도 떠난 적이 없었다. 곽천두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은 폭우가 내렸고 그가 운전한 차의 뒷좌석은 프라이버시 유리였고 CCTV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당신과 내가 그를 무례하게 방해했다면, 만약 정말 내 말대로라면 나는 그때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어떻게 CCTV를 피해 방으로 돌아왔는가. 곽 경관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승세를 타서 덧붙였다. 절벽이 비록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지만, 하지만 높이 차이 때문에 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 그리고 보행로의 CCTV는 확인하셨죠? 부모님이 떨어질 때 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 일은 2년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결론났다. 당신들이 오늘 나를 부른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마지막 말을 한 후 내 눈물도 말을 듣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그래서 감히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증거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어차피 나는 이미 흔적을 다 지웠으니까. 곽 경관이 물 한 잔을 건넸다. 내 감정이 안정되자 그제서야 웃으며 내게 말했다. 배 선생님, 취재하셨네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뒤적였다. 그리고 내게 건네며 넌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가 되어야 한다. 곽천두의 휴대폰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에 나는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내 표정이 굳었다. 배 선생님이 겉보기엔 여리여리한데 몰래는 문물을 겸비했군요. 이 사진은 내가 암벽 등반에 참가했을 때,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찍은 것이다. 벌써 10년이 지났다. 나조차도 잊어버렸는데 경찰이 어떻게 찾아냈을까? 곽천두가 계속 말했다. 맞아. 모든 CCTV에 내가 찍히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내 집과 그 길에 있는 모든 CCTV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내 집과 절벽의 방향이 같고 뒤는 모두 바다야. 모든 감시 카메라가 이곳을 피해갔다. 모두가 여기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을까? 곽텐두가 사방을 날아다니며 웃으며 말했다. 페이 선생님, 이 경사면을 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건 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법학을 전공했어. 만약 경찰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암시하는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거야. 곽텐두가 고개를 저었다. 돌아서서 책상 위에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내게 자수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아깝게도 그 서류 뭉치는 서류가 내 앞에 3개 내던져졌다. 내가 자세히 보니 소름이 끼쳤다. 그가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 경찰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내 말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너는 자고 있었다. 그럼 내 발바닥의 상처는 어디서 난 거지? 곽텐두가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내 방이 찍혀 있었다. 그 안에 파란 빛을 내는 발자국이 한 줄로 침대 옆에서 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실수로 다쳤습니다. 거 경관. 설마 이것이 내가 바위를 기어오른 흔적이라고 말하려는 겁니까? 내가 비꼬며 말했다. 정말 내 말대로라면 내가 왜 신발을 신지 않았겠어?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남기면서 곽텐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그가 사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질문은 내가 대답해야 해. 그 전에 이걸 먼저 봐. 내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그것은 부모님이 절벽에서 떨어진 현장 사진이었다. 어지럽게 뒤섞인 발자국들 속에 맨발의 발자국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당시 내 피 묻은 발자국이 현장에 가득했는데 왜 이 발자국에는 피가 없지? 내 심장이 세게 쿵 내려앉았다. 젠장,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다니. 버텐두가 눈을 깜빡였다. 그가 말했다. 그때 상황을 재구성해보겠다. 2년 전 내가 맨발로 페이아오하와 구인씨와 함께 절벽으로 갔지. 분노 때문이었을까? 너는 그들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현장에 내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너는 절벽에서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직후 너는 일부러 비통한 척 맨발로 집을 나섰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의 발자국을 훼손한 것은 너의 빈틈없는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갔고 발은 다치지 않았다. 내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경찰이 내가 부모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다니. 곽천도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너는 원래 배수가 아니었다. 고은이가 재혼한 후에 이름을 바꾼 거다. 재혼 가정. 너는 분명히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나는 반박했다. 나는 아빠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는 항상 나를 친자식처럼 대해줬다. 풍족한 생활 조건을 주었고 또 나를 유학 보내줬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는 아빠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나를 소홀히 한 적도 없었다. 곽천도의 눈에 혼란이 스쳤다. 곧 이내 맑게 회복되었다. 내가 말하는 건 물질적인 고통이 아니야. 그의 탐구하는 시선이 나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마치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보려는 듯. 배수. 소매를 걷어봐. 나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 위에는 빼곡히 상처가 나 있었다. 곽천도립생이 말했다. 배수. 왜 일부러 자신이 배요하에게 와 고은희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숨긴 거야? 2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나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고 말했다. 벌써 2년이야. 왜 아직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눈을 뜨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내 말이 맞아. 2년 전 내가 직접 배요하와 고은이를 죽였어. 곽천동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막았다. 왜 그러냐고 묻겠지? 나는 냉소하며 팔에 있는 상처를 가리켰다. 학대 외에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해석이 있었다. 어쨌든 나는 구윤이와 많이 닮았으니까 나도 배요하의 친딸이 아니었다. 곽천두의 목소리가 쓰라려졌다. 내가 그를 끊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 이유로 충분한가? 곽 형사님, 저는 당소수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한 나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5살 되던 해,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엄마와 나를 남기고 엄마는 아빠가 너무 잘 보호해서 삶의 풍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배요하가 우리 모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대학 시절 엄마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는 엄마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다만 그때 엄마는 아빠를 더 사랑했다. 배요하, 다시 엄마에게 뜨겁고도 다정한 구애를 펼쳤다. 그는 나에게도 잘해줬다. 집에 올 때마다 나에게 인형을 잔뜩 사다 줬다. 곽천두가 물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사람은 다 변하는 법이야. 엄마는 배요하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 찬성했다. 배 아저씨가 나에게 인형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다.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몇 년 후 끔찍한 사실이 나에게 알려졌다. 내가 틀렸고 아주 많이 틀렸다고. 처음에 배요하는 정말 나를 친딸처럼 대했다. 그는 심지어 내가 냉대받지 않도록 엄마와 아이를 더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배요하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이상해졌다. 때로는 엄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수수야, 너 엄마랑 점점 닮아간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쳤다. 곽천두의 얼굴에는 동정이 가득했다. 그 후 나는 두 손으로 물컵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배요하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왔다. 그때 나는 이미 16살이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배요하가 뛰어들어올 때 문 닫는 걸 잊었다. 나는 가득한 기대를 안고 엄마라고 외쳤다. 엄마.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말없이 서 있는 구윤 씨만 보였다. 그녀는 무표정했다. 나에게 승진을 알리는 손짓을 했다.
천천히 문을 닫았다. 내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날 밤 배우하가 나에게 세게 말했다. 내 엄마가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걸 탓해라. 이게 모은 진 빚은 딸이 갚는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다. 배우하가 올 때마다 나는 죽어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더 폭력적인 주먹질과 발길질만 돌아왔다. 배우하는 벨트로 나를 때렸다. 작은 칼로 나를 베었다. 담배꽁초로 나를 찢었다. 고 경관님, 나는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게 뭔지 알아? 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가장 절망적인 건 내가 발버둥 칠 때 구윤 씨가 내 손발을 누르고 내 입을 막았다. 곽텐두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분은 내 친엄마야.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더 사랑해. 구윤 씨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나를 구하는 대신 왜 가해자 편에 섰어? 그녀는 여전히 가해자 편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중에는 그녀는 심지어 내가 배우하의 사랑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학대하는데 동참했다. 그녀는 점점 더 미쳐갔다. 나에게 때리거나 욕하거나 했다. 나중에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왜인지 배우하도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는 심지어 길 잃은 개와 먹을 것을 다퉈야 했다. 나중에 힘들게 대학에 합격했다. 입학하는 날 나는 곧 빛을 맞이할 거라 생각했다. 뜻밖에도 배우 화와 구윤 씨가 사진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수수야, 제멋대로 굴기는 이제 충분해. 집에 갈 시간이야.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뼛속까지 의미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평생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죽이지 않는 한 나는 곽텐두를 바라보았다. 내 말대로 살짝 밀었더니 그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다. 페이야오하의 변태적인 취미가 아니었다면 나는 맨발이 아니었을 것이고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자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게 바로 내가 페이야오하와 구인 씨를 죽인 전 과정이다. 고 경감님,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곽텐두는 내 이야기를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죄를 확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담담히 웃었다. 나는 내가 말한 게 모두 사실임을 안다. 곽텐둥이 벌떡 일어섰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나를 바라보며 누굴 감싸는 거야. 이건 두 명의 생명이다. 넌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냐? 나는 후련하게 웃었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겠다. 곽텐두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이유를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자씩 말했다. 구인 씨는 분명 살아있다. 왜 그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려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침착하게 말했다. 구인 씨는 살아있을 리 없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다. 그 둘은 내가 죽인 것이다. 곽텐두는 통탄하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아느냐? 나는 담담히 말했다 한다. 고의로 살인하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면 높은 확률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곽텐두가 분노하여 외쳤다. 넌 겨우 25살이다. 구인 씨를 감싸기 위해. 그럴 가치가 있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 경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곽텐두는 이어서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이치로 설득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모른다고 했다. 그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했다. 점점 곽텐두는 아파하는 표정을 거뒀다. 그의 얼굴은 음울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우리는 너를 노린 게 아니야. 사실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연기는 매우 뛰어났어. 만약 우리 손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아마 정말로 내게 속았을 거야. 곽텐두는 내가 찾아왔을 때를 가리키며 너는 아주 침착했어. 마치 경찰이 찾아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죽였다고 말했을 때, 페이야오하와 구인 씨를 죽였다고 했을 때 내 눈빛이 수상했어. 내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자 너는 약간 놀란 것 같았다. 놀란 것 외에도 한 번의 안도감이 더해졌다.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구인 씨는 정말로 너를 학대했었어. 정말로 너를 집에서 쫓아냈지. 곽텐두는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마법을 걸었길래 사형까지도 대신 받으려 하는 거냐? 하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짜증스럽게 말했다.
버 경관님, 당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고 나는 확실히 죽였고 인정도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다니. 웃기지 않나요? 경찰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건 아주 작은 시험에 불과했어.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과텐두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우리는 구인 씨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 내가 협박을 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구인 씨를 숨겨준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어. 내가 형벌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내가 모든 걸 인정할 줄은 몰랐어. 지금 보니 너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너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지? 구인 씨는 도대체 어디 있지?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할 말은 다 했어. 그들이 나를 죽였어. 그리고 구윤이는 정말 죽었어. 곽천도의 이마에 청금이 희미하게 보였다. 배수야, 지금까지도 변명하고 있어? 너는 몰랐어? 우리 경찰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할 리 없잖아. 그가 핸드폰 하나를 내 앞에 3개 내리쳤다. 나는 흘낏 봤다. 이마에 땀방울이 몇 방울 맺혔다. 마음속이 몹시 충격받았다. 어떻게 곽 경관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휴지통에서 이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간악한 놈도 한 수위가 있다더니. 우리 경찰 기술자들도 만만치 않아. 동영상에 구윤이가 배요화를 껴안고 절벽으로 떨어졌다. 배요화는 온몸이 굳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곽천도가 배수에게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전에 나는 개인적인 동정으로 내게 수없이 자백할 기회를 줬어. 내가 완강히 저항하기로 했으니 나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우리 경찰이 알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곽천도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우리 집의 자산 보고서였다. 조사에 따르면 배요화 사망 당시 그의 명의 자산은 크고 작은 것을 합쳐 1억 3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 그의 자산은 500만 원으로 줄었다. 배수야, 내가 보기에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상업 행위입니다. 어차피 사업에 관해서는 나는 문외한이니까요. 곽천도가 비웃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바로 이 몇몇 곳으로 번갈아가며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야. 수사과 동료 덕분에. 아니었으면 나도 진짜 못 알아봤을 거야. 내가 해명했다. 내가 사심이 있었다는 건 인정해. 곽천도가 나를 끊었다. 1년 전부터 널 주시하고 있었어. 외출할 때 택시도 아끼는 사람이 자산을 이전할 생각을 하다니. 내가 변명했다. 그냥 국내에서 눈에 띄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이미 출국할 비행기 표를 사놓았어. 곽천두가 냉소를 터뜨렸다. 거짓말. 너는 비행기 표를 전혀 사지 않았어. 너는 자산을 분산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어. 우리가 조사해봤어. 그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야. 즉, 자산은 진짜로 증여된 거야.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주천두가 내 눈을 바라보며 한 가지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너는 그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잖아. 이건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아.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곽천두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몇 개의 노선이 그려진 지도를 내 앞에 놓았다. 그는 어디 있을까? 자산을 가장 많이 이전한 터키야. 내 눈빛은 잔잔했다. 아니. 터키일 리 없어. 그럼 가장 적은 네덜란드? 아니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의 누나. 내 생각엔 여기야. 곽천두의 손가락이 지도 위 아르헨티나에 멈췄다. 내 동공이 순간 흔들렸다. 경찰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나를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곽천두의 눈에 연민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의심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곽천주가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에는 썩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남자 시체가 있었다. 옆에는 녹슨 산소통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1년 전 우리는 익명의 제보 편지를 받았다. 어느 해변 아래에 배요화의 시체가 묻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체, 이것이 우리가 발굴한 성과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정 결과, 그 남성은 내 의붓아버지 배요화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산소통에서는
내 엄마 구윤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질문, 도대체 누가 미리 산소통을 준비한 거지? 우리는 해역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고은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지.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지? 우리는 예리하게 깨달았어. 이 뒤에는 어쩌면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곽천도가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주목하게 된 거야.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내가 왜 고은이를 알게 됐는지 알아? 아르헨티나에서였나? 나는 곽천도를 바라봤다. 너는 취사 선택을 잘 알잖아. 너는 고은이에게 적당한 지분만 줬지. 이 7-8개의 목표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어.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느슨해도 빠져나갈 수 없지. 곽천도가 통화 기록을 하나 꺼냈다. 이 위에는 너와 아르헨티나의 어떤 익명번호와의 통화가 기록되어 있어. 2년간의 통화 기록이야. 넌 매우 신중했어. 자신의 신분증으로 전화카드를 만들지 않았지. 하지만 우린 결국 모든 걸 알아냈어. 자신감에 가득 찬 곽천도를 바라보며 나는 경찰이 이미 자신만만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겼어. 당신들 말이 맞아. 고은이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들은 그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곽천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 만약 당신들이 정말 그를 잡았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공을 들였겠어? 곽천도가 고집스럽게 말했어. 우리가 아직 그를 잡지는 못했어.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야. 우리는 언젠가 잡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당신들이 그를 잡으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다음에 곽천도가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곽천도가 급해졌다. 내가 암벽 등반하는 그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곽천도의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까와 똑같이 그 사진뿐만 아니라 그 명함도. 그것들은 모두 한 곳에서 온 거야. 갑자기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곽천도가 그 명명된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영어로 쓰인 편지였다. 그 사진은 이 편지와 함께 나왔다. 기계인간은 매우 똑똑했다. 글자는 신문에서 오려서 붙인 것이었다. 편지 하나에도 그는 영어 신문을 선택했다. 아쉽게도 우리는 종이 성분에서 신문의 실제 소재지를 알아냈다. 여기까지 말하고 곽천도가 내 뒤로 걸어왔다. 다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동정심을 담아 누구를 데리러? 라고 말했다. 너는 내 엄마 구은이에게 배신당했어. 내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기억났다. 몇 년 전 엄마가 기념으로 남기겠다고 핑계대며 내 손에서 그 사진을 가져갔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분명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을 다 옮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내 심장이 한바탕 쥐어짜는 듯 아팠다. 내 의아함을 알아차린 듯 곽천도가 말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내가 그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넌 이미 버림받았어. 정말로 납득이 되니? 나는 납득할 수 없어. 내가 말했지. 경찰이 찾아오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고. 그런데 엄마, 왜 그렇게 조급한 거야?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엄마에게 배신당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눈물을 닦고 곽천도를 바라봤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마. 내 이름은 당소수야. 나를 사랑하는 아빠 외에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도 있었어. 그분은 내게 예쁜 따은 머리를 해줬고 예쁜 치마를 사줬어. 그분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은 공주로 꾸며줬지. 엄마 아빠가 함께한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빠가 죽었고 엄마는 배요하라는 사람과 재혼했다. 내 악몽이 시작되었다. 사실 그날 밤 배요하가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엄마와 그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되었다. 그는 엄마에게 말했어. 몇 년 동안 공짜로 먹고 마셨으니 이제 나에게 보답할 때라고.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어. 아직 애라고. 뭐 있으면 나에게 해. 배요하가 크게 화를 내며 너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레야. 무슨 자격으로 나와 조건을 논하려고 하느냐. 방 안에서 구타하는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워서 내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배요하가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 그날 밤 문 밖에 있던 것은 냉담한 엄마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인 엄마였다.
내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빠졌을 때 나는 엄마의 그 굴하지 않는 눈을 보았다. 나중에 나와 엄마는 신고하려 했지만 배우하의 무자비한 학대와 감금을 당했다. 그것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나중에 엄마는 변했다. 그녀는 배우하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심지어 나에 대한 학대에 동참했다. 배우하는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다. 어느 날 배우하가 없을 때 그녀는 방망이를 들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철면 피한 것. 의붓아버지까지 유혹하다니 내 이곳은 좁아서 너를 용납할 수 없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별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꺼져. 영원히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묵묵히 짐을 집어들고 갔다. 엄마 눈에 맺힌 눈물을 못 본 척하며 그 가방 안에는 많은 보석이 있었다. 엄마가 그동안 모아온 가산이었다. 그렇게 나는 자유로워졌다. 나중에 배우하가 다시 나를 찾았다. 엄마가 내게 말했어. 수수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할 거야. 엄마는 나에게 그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나를 위로하며 수수야, 무서워하지 마라고 했어. 만약 경찰이 찾아오면 너는 솔직하게 그들에게 사람은 내가 죽였다고 말해. 나는 감격해서 말했어. 엄마는 나를 위해 사람을 죽인 거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저버리겠어. 그렇게 계획이 시작됐다. 그날 배우하가 나와 엄마를 협박해서 엄마가 벼랑에 도착했다. 엄마가 부부였던 사이니 그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만족한 배우하가 승낙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될 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엄마는 이미 바닷속에 산소통을 준비해 두었다. 이로써 위장 사망으로 빠져나왔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어째서? 곽천도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어 말했다. 너 생각해 본 적 있냐? 배우하가 너를 처음으로 침범했을 때부터 춤과 간으로 그렇게 수년 동안 고은이가 왜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 경찰은 그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 요화와 고은이가 벼랑에서 떨어진 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상을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곽 형사가 계속 말했다. 내 말대로 그는 정말로 너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 순간 나는 엄마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았다. 인간은 정말 복잡한 생물이다. 그는 딸을 위해 고통을 견딜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 딸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내 마음은 재와 같았다. 나는 떨면서 지도 위에 엄마가 있는 위치를 가리켰다. 곽천도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 행동은 이미 범죄 혐의가 있다. 하지만 내가 범죄 사실을 자진해서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그리고 주범도 아니니 내가 여기서 보석을 처리해 줄 테니 집에 가라. 기억해. 부를 때마다 와야 한다. 나는 풀려났다. 나는 멍하니 골목골목을 걸었다. 어느새 그 벼랑까지 와 있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길에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곽천도의 분노한 욕설. 누구를 위해 나를 속인 거야? 그것은 한 곳의 묘지였다. 나는 무심하게 그를 바라봤다. 엄마는 적어도 마지막으로 나에게 2년 동안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해줬다. 그런데 경찰은? 내가 고통받을 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냥 나중에 교환한다고 생각하자. 나는 곽천도를 향해 망설임 없이 쓰러졌다. 공중에서 절벽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곽형, 충동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곽천도가 뛰어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 세계가 가속되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새까만 구름 사이에서 금빛을 발산하는 남자가 걸어나왔다.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샤오수이, 아빠가 널 데리러 왔어. 나는 마음 놓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다는 엄한 아버지로 변했다. 나는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바다 깊숙이 휩쓸려 들어갔다. 시체조차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은 후 곽천도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추적에 쏟았다. 고은이를 잡는데, 하지만 고은이는 너무 교활해서 마치 발에 기름을 바른 토끼처럼 그는 매번 애매한 흔적만 남겼다. 곽천도는 항상 한 발짝 늦었다. 나중에 곽천도가 이 사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수사 실패로 이선으로 물러났다. 보스, 메시지 전달 완료. 수고비는 평소처럼 계좌 이체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약골이 아니야. 무슨 소리?
나는 산소통 없이도 바닷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어둡던 밤 이후로 나는 깨달았다. 남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근본이다. 나는 격투기를 배웠고 암벽 등반도 배웠으며 잠수도 배웠다. 나는 계속해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해왔다. 2년 전에 마침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사실 나는 정말로 구윤 씨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싶었어. 그가 내가 말하는 절반만이라도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할 텐데.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배요한은 그렇게 변태는 아니야. 그는 구윤이와 결혼했어. 하지만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 나중에 그는 박에다 한 명을 두었는데 구윤이와 닮은 여자였어. 그래서 그는 구윤이에게 점점 더 냉담해졌어. 구윤이에게 주는 돈도 점점 줄었어. 구윤이가 배요하를 추궁했어. 배요하는 당당하게 말했어. 나는 그녀가 좋다고. 적어도 그녀는 나 하나뿐이라고. 구윤이는 종일 불안에 떨었어. 하루는 내가 엄마를 위로했어. 엄마, 무서워하지 마. 이혼하면 그만이야. 내가 커서 돈 벌면 널 부양할게. 그때 나는 엄마와 점점 더 닮아갔어. 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어. 그날 밤 내가 실제로 들은 대화는 다른 버전이었어. 구윤이가 아첨하며 말했어. 수수가 점점 더 예뻐졌네. 나 젊었을 때랑 같구나. 그를 받아들여요. 모친의 빚을 딸이 갚는 셈 치자. 배요한은 망설였어. 이건 불법이야. 구윤이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어. 내가 그의 엄마야. 그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겠어? 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나는 잊었어. 그 예비 열쇠를. 내가 몇 년 전에 이미 구윤이에게 줬다는 걸. 일이 있고 난 후 구윤이가 나를 껴안고 울었어.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았단다. 우리 모녀의 지위를 위해서야. 내가 고생했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어. 나중에 그의 죄책감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는 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것은 그가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지 떠올리게 했거든. 그는 점점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 배요하가 나를 찾았을 때 구윤이는 그의 뒤에서 아첨하며 웃고 있었어. 나는 그들이 모두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알았어. 집에 돌아와 나는 구윤이에게 말했어. 엄마, 요즘 세운 날들이 아직 부족하냐? 너는 이미 늙고 예쁘지 않게 됐어. 내가 정말로 배요가 화와 평생 부부로 살 거라고 생각해? 고은이 얼굴이 험악해졌다. 나는 웃으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에 내가 큰 몫을 가질 거다. 고은이 눈이 반짝였다. 사건 당일 나는 확실히 그에게 산소통을 준비해줬다. 다만 안에 산소가 없었을 뿐이지. 나는 고발장을 한 통 썼다. 나 자신을 어머니를 지키려는 순진한 딸 이미지로 위장했다. 그리고 가짜 죽음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나는 꿈에 그리던 이스탄불에 왔다. 꽃집을 하나 열었다. 고은이가 어디 있는지는 이미 경찰에 알려졌다. 다만 그들은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추억에 빠져 있을 때 문이 열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곽천도의 초췌한 얼굴이었다. 누구 모시고 오셨나요? 나는 살짝 웃으며 손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내 이름은 강소수예요. 여기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합법적인 신분에 강세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꽃 사시겠냐고 물었다. 안 사시면 다른 손님 안내하러 가야 해요. 나는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다. 보들보들한 목소리로 언니, 나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손에 있는 꽃은 히아신스야. 그는 햇빛을 향해 자라. 생기와 활력을 상징하지. 각각의 색깔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녀는 빨간 히아신스를 가리키며 또 물었다. 언니,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나는 꽃을 통해 내 자신을 본 것 같았다. 빨간색은 희망과 불사조를 상징해.